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여러 역사서에 오르내릴 만큼 고려시대 때부터 최고의 특산품이었던 국내산 인삼. 하지만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국내 인삼 농가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삼 농가들은 국내 인삼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며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 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란 황금빛 고든 자태. 크고 실한 인삼들이 제 모습을 뽐냅니다. 한쪽에선 쉼없이 홍삼 원액을 끓여내고 화려하게 변신한 인삼주들도 손님을 기다립니다. 지역 인삼 판매 농가 25곳이 모여있는 김포의 한 인삼 판매장.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 질 좋은 인삼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 번, 두 번 거래하신 분들은 거의 단골 분들이라서 전화로 그냥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내주세요. 거래를 이제 한두 번 하신 분들은 이제 믿고 거래를 해주시죠. 지역 인삼 농가들은 품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역 시장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소비 패턴이 바뀐 데다 값싼 중국산 인삼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공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료나 농축액은 물론 먹기 쉬운 스틱이나 젤리, 초콜릿으로까지 제품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지역 인삼은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하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그 홍삼 원료로 해서 지금 신제품을 다양하게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청소년을 위한 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중년층을 위한 녹용 홍삼 그 스틱 제품을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국내산 인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지역 농가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한강하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김포시가 경기도와 한반도 평화 사업을 위한 손을 잡았습니다.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남북도시 간 교류 협력 등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한강하구 개발 사업은 단기와 중기, 장기 등 3단계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엔 단기 사업으로 한강하구 남측 수역에 대한 생태 조사와 포구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기적으로 제한적 교류가 허용된다면 한강하구 북측 수역으로 생태와 수산자원 현황 조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상시 교류가 이루어지고 투자 사업이 허용되면 한강하구 백길 복원과 도보다리 건설, 평화시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했었던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제화할 수 있는 예산이 투여되면서 일정하게 좀 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좀 세계인에게 많이 알려서 여기에 좀 구경도 올 수 있게 하고 아무리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 전이라도 남북 관계와는 별개로 평화 시대를 대비한 민간 차원의 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에 대한 관광 자원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무장지대는 파주와 연천 등 육상 지역으로 인식됐지만 북측과 맞닿아 있는 한강하구의 가치를 부각시켜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자체가 그 사업에 구체적으로 협력해 들어가서 제대로 된 DMZ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해외 관광객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DMZ 관광에 찾아오실 거고요. 경제 교류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에 제2개성공단인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남북한 경제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혜를 줘서 세제 특혜를 줘가지고 북한의 노동자들도 와서 일을 하고 또 북한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세계의 기업들도 들어와서 그 공단에서 일을 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자라는 취지의 법이었었습니다. 제2개성공단 유치를 위한 김포시의 준비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남북한의 접경 지역 양측을 모두 포함한 경제협력지대를 만드는
트윈시티 방식으로 진행해 생산과 소비, 교육과 레저가 연계되는 거대 도시를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역사, 문화성들을 담아서 트윈시티 방식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자. 그 트윈시티 개념은 아마도 통일경제특구의 한 축이기도 하고 경기도가 구상하는 서해경제공동특구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애기봉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고 환경 보전의 대가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경기도와 김포시가 준비하고 있는 한강 하구 개발. 조만간 다가올 현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에는 5일 동안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반입 금지가 계속될 경우 쓰레기 수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전봇대 주위에 쌓여있는 쓰레기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버린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여기 많은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는데요. 이 중 봉투 하나를 한번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비닐도 있고요. 플라스틱, 깡통,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이 한데 모여서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같이 넣어 버린 것과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한 점 모두 불법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 단속반이 수시로 쓰레기 불법 배출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불법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분리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저분하고 여기 주변도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가서 이제 현장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지다 보니 부천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부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위반율은 38.97%, 지난달 반입 위반율도 20%를 넘었습니다. 반입 위반율이 3개월 연속으로 15%를 초과할 경우 5일 동안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시는 이번 달 9일부터 약 2주간 불법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겁니다.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봉투에 대해서는 미수거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20일 미수거 기간이 끝나면 일단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 하지만 불법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또다시 쓰레기 미수거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더운 여름에만 식중독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집단 설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학교 내 집단 설사 발생 건수는 총 50건. 그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72%를 차지합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학교 내 집단 설사 건의 92%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냄새나 맛으로는 오염 여부를 알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안에 주로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요.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유아, 노인, 면역 저하자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바로 병원에 방문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적절히 치료를 받을 경우 2-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활용해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 보관에도 장시간 생존이 가능해 즉석 식품 등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보다 100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끓여 먹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제 대중교통도 친환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국내 최대 크기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경기도 수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96대의 전기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수원 시내엔 파란색의 전기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승용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매연을 내뿜지 않는 말 그대로 친환경. 연료를 태우지 않아 경유버스는 물론 천연가스인 CNG버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도 없습니다. 실제 전기버스 한 대는 무려 승용차 131대 분량의 미세먼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또 미세먼지도 좀 많고 그런 점에서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전기버스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는 버스 한 대당 국비를 포함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수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96대가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차고지로 초기 설비 자금만 투자하면 일반 버스보다 운영비도 적게 듭니다. 전기버스는 가득 충전하면 2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내년에 전기버스 또 수소 전기버스 도입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꿀 계획. 앞으로 전기버스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지난 6일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16개 주제를 놓고 토론회 장이 펼쳐졌는데요. 한선지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말 그대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자리로 구성됐습니다.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정해 관심 있는 사람 누구든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청년 정책, 기후 대책까지 무려 16개 분야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정책 수혜자, 그러니까 실제 그 제도를 받을 사람이나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열띤 토론을 펼쳤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은 실현 가능성을 살펴 도정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자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열리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 저의 목소리로 담은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더 흥미로웠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 깊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수기 민주주의. 경기도는 이번 축제를 그 실현의 장으로 발전시켜 정치 참여의 소통 창구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나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딱딱한 정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마련된 행사도 여러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수원과 화성, 안산 등 도내 시군 주요 정책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체험 부스와 톡톡 튀는 정책 아이디어를 뽑는 공모전 등 다채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7일까지 계속되며 종합 의견을 나누는 폐막식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부천 오정을 지역구로 둔 오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원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결정한 원 의원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제2의 삶을 시작하겠다며 사실상 정치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천시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평균 점수인 7.93점보다 0.34점이 높은 8.27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2017년 청렴도 5등급을 받으면서 경기도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평가에서는 3개 등급이 올라 도내 시군 가운데 청렴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잇따른 개발 계획으로 미쓰비시 줄사택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철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큰 만큼 미쓰비시 줄사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이 모두 6개 동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태영 기자, 이 중 2개 동만 남기고 모두 철거가 계획돼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그런데요. 줄사택은 2017년 2곳, 올해 8월에 한 곳이 철거돼서 지금 6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2017년 그리고 올해 철거된 곳은 그 주민센터 같은 공공부지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6곳 중에 내년 4곳을 철거할 계획인데요.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4곳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미쓰비시 줄사택을 그러면 이제 2곳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줄사택을 취재한 게 2015년이 처음인데 그때만 해도 87채가 남았었거든요. 한 5년 만에 80% 이상이 철거되는 거죠. 학술 토론회 참석하셨을 때의 주요 의견들, 어떤 의견들이 좀 주를 이뤘습니까? 당연히 역사학 쪽에서의 입장은 어떤 태평양 전쟁, 병창기지화 이런 것과 관련된 전쟁 유산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쓰비시 줄사택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캠프마켓 조병창과 함께 이제 다루어져서 보존이 되어야 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요. 건축이나 도시사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평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은 공업도시로서 시작을 한 도시인데 그 공업도시화의 시작이 된 공업주택 단지로 계획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부인 줄사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도시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또한 노무자 주택이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가 39년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건설을 독려하거든요. 노무자 주택의 대표 유형으로서 이렇게 잘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좀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정돈을 환경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로 이루었으나 활용을 위한 보존인 것이지 철거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제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이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철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철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주민들로서는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도 여기를 한 2012년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사실 2012년 정도만 해도 주민들이 살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보전이냐 철거냐라는 것을 두고 고민하는 사이에 갈등하는 사이에 많은 주민들은 떠나게 되었고 집은 비어지게 되다 보니 환경이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건 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에는 부평구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쇠락해진 환경을 만든 다음에 이제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런 측면은 미쓰비시 사택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부평구와 부평구 의회가 이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에 대해 어떤 지금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유적
이나 마찬가지인 공간이죠. 그 공간에 대해서 가치는 학계에 계시거나 이제 뭐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실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생활 속의 편리 그리고 또 사는 동안에 이게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는 사실 박물관 미술관 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공자로서 이곳은 상당히 남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 남기는 방법에 대한 변화는 지금 현실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부서 과장님을 만나고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방법은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3D 복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는 줄사택은 줄지어 있는 게 줄사택이지 단 한 채만 남아있는 게 줄사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지어 있을 수 있는 사택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남은 두 동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부평구는 나름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태웅 기자, 남은 두 개 동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주민들의 의견, 보존과 철거 뭐 한쪽으로 부평구 이야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철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보존과 철거 한쪽으로 딱 이야기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걸 헐고 뭐를 지어줘라 이게 아니라 그 슬럼화 극복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이었거든요. 뭐 그걸 짓고 뭐 행정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천의 그 괭이부리 마을처럼 인천의 쪽방촌들이 이제 그 인천 지역의 노동자들이 하층민 노동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잖아요. 줄사택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헐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영경 연구원께서는 이제 전문가로서 남은 두 개 동, 아직 전체적으로 6개 동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지금 4개 동이 사라지고 나면 그 남은 2개 동 역시도 보존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체적인 현황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이미 많이 허물어지고 혹은 변형이 되었으니 좀 철거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그걸 판단을 한 다음에 일부는 분명히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리는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일부는 주민들을 위한 뭐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뭐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니면은 뭐 마을 박물관이라든지 마을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부방이 될 수도 있고 동네의 작은 마을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이 동네에. 그래서 생활개선 사업과 함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철거냐 보존이냐 기준 어떻게 봐야 한다고 보세요? 이건 뭐 문화유산 전체를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굉장히 고정된 원형 그대로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화유산의 개념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억이 어떻게 쌓여온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쓰비시 사택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 다른 문화유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 사람들이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뭐 집합기억, 컬렉티브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단일 건축물에 사실은 그동안은 많은 그 가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일 건축물로서의 사실은 가치는 조금 뭐 미학적이고 건축사적인 가치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합적으로 도시의 어떤 구성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들,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도시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집합군으로서의 가치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 보존과 철거를 생각을 했을 때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대표적 소통 창구로 꼽혔던 온라인 시민청원제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소통 창구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신도시 관련 이슈가 많고 민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인천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 담당관 그리고 이한구 전 의원 시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12월 4일에 소통이 가득 인천시의 온라인 청원제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는데요. 이 담당관님, 구체적인 건 뒤에서 짚어보겠지만 먼저 청원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인천시의 그 시민 참여의 그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온라인 시민 청원을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7개 인천시의 주요 시정 철학이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정 참여의 창구를 확대해서 인천 시민의 시정 요구 사항을 통해 시정 요구 사항을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좀 해보자는 목적이 있고요. 특히 다수 공감 청원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부시장 등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그런 취지를 좀 살려보고자 창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주로 어떤 청원들이 많았나요? 정책관으로서 인상적이었던 청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1년 동안 데이터를 조금 찾아봤더니요. 아무래도 교통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전체 청원 중에 한 25.4%가 교통 분야였고요. 네. 두 번째가 환경 안전 분야가 22.8%, 그리고 도시개발 분야가 19.7%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복지 또 그 뒤에 또 생활 환경에 대한 부분도 뒤를 잇고 있고요. 네. 어떤 청원이든 다 의미가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청원보다 그 동춘 1초교 설립에 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네. 도시개발 이익 감소를 이유로 어떤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될 위기에 있었고 그걸 청원을 해주셨는데 그 청원이 3,000명 이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직접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을 하셨고 약속을 해서 정책 현안 회의도 했고 교육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시민분들께서 많이 청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좀 강하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내년 9월에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의미가 있고 생각이 나는 청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행 1년 동안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신도시 주민들의 청원이 몰리기도 했고 또 한 사안을 두고 이해관계가 주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민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 일어나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걸 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적 용어인 청원제도가 혼돈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또 청원을 해도 이것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채택된다는 차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 인터넷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부분에서 유력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완전히 집중됐고 이 유사한 사항을 갖고 이 양쪽 지역이 계속 지역 이기주의로 갈등이 더욱더 이제 부채질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사실은 법과 제도에서 운영하면서 일상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온라인상의 집단 싸움을 하게 만들고 최근에 들어가 보면 한 달, 두 달 정도는 사실 많은 건수가 올라와도 그 온라인 청원 건수의 거의 조회수가 1 또는 청원자 한 명이 0. 이게 좀 수두룩합니다. 이게 그만큼 이 온라인 청원제도라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공감을 얻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직접 운영해 보신 관계자로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천 지역의 특성상 개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민원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송도와 청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최근 맞습니다. 올라오신 글들에 대해서 조회수가 아니고 이제 공감수가 0이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만큼 이제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든 내고자 하는 창구인 것입니다. 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청원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청원 제도로만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야기를 하고 의회를 통해서만 온 것만 청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옳다라고 잘못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예. 청원이란 창구는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소통입니다. 어느 한 창구로만 묶어놓고 이것이 법적인 곳이니 이곳을만 활용하라. 이것은 조금 지금 현재에서 추구하는 소통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민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도 어려운 것이 각자의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갈등이 아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것을 갈등으로 보니 갈등을 부각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갈등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집회라든가 어떤 결사의 자유 내지는 뭐 데모를 통해서 이거를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토론의 장을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는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고 바르게 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갈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숙한 그런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는 더 최대한 소통의 창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한구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온라인 청원제 개편이 아니라 이제 소통 방식을 다변화한다라는 거고요. 그건 뭐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분명히 시장에 바란다든지 집행부별 민원 게시판이 있어서 한 명의 그런 그 민원, 한 명의 궁금증도 또 한 명의 정책 제안도 모두 같이 대응하는 답변하고 이런 소통을 해오다 지금 사실 온라인 소통, 온라인 청원제가 생기면서 이 3,00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답변을 못 받고 그냥 허공에다가 민원을 내버린 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청원제라고 하는 것들을 의회 기능으로 되돌려줘야 된다. 의회 게시판에 지난 1년 동안 2,200건의 이러한 그 글들이 많은 민원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의회 법적 지방자치법상 보장되어 있는 청원은 단 2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의제를 택해서 많은 그런 그 중간 창구로서 의회가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건데 실제 그것을 해야 될 의회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고 정작 그 이름을 갖다가 집행부가 쓰면서 집행부는 오히려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기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부분까지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쌍방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정책 결정 준비 과정에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 당연히 이런 부분 늘려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 청원제가 다양화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평화누리 김포교육, 바로 김포형 혁신교육지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경기도와 혁신교육지구 협약을 맺고 의욕적으로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10월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정식 출범하면서 혁신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형 혁신교육 사업의 1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이제 2. 지역 특색에 맞춰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형 혁신교육지구는 어떤 모습입니까? 김포형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이제 혁신교육이 특히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의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을 조성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자체마다 또 지역교육청과 협의 단계에서 약간 다른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정책화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공동체에서의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참여하느냐. 그 속에서는 아이들은 어떠한 입장에서 있느냐. 이것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잘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뭐 큰 방향에서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김포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적용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김포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특징은 주제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평화와
생태를 기반으로 한 교육 사업을 그 중심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정하영 시장은 교육에 사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또 주요 공약사항에 교육 예산 500억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제구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그만큼 사업도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올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김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하자는 목표 아래 김포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살린 평화와 생태교육을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과 소규모 학교 지원이라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된 빛깔 있는 교육과정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경제교실, 문화예술 체육교실,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2019년 김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전체적으로 크게 3가지 목표, 그리고 10개의 추진과제, 20개의 세부 추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아쉬운 점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존 학교에서 다 하던 것 아니냐, 혹은 이름만 빛깔 있는 교육이지 새로운 게 없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보면은 많은 지자체들하고 이제 MOU를 체결할 때 의회에서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무슨 차이점이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혁신교육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수월성 교육으로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교육이라는 게 학교 내에서 정규 교과 과정 속에서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실을 넘어 담을 넘어서 마을과 함께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에 나갔을 때 교육적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돼야 돼요. 이 인프라를 갖추는 게 교육 혁신지구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그 속에서 또 융합형 인재 교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의 교육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의 속담에도 한 아이를 낳으면 온 마을이 책임진다는 것은 뭐냐면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교육한다는 의미예요. 이래서 혁신교육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이루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꿈과 끼를 통해서 융합형 인재를 기른다는 이런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혁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역량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 제대로 갖춰져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김포는 그간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예, 그 마을교육자원이 학교와 연계되는 지난 4, 5년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수차례의 마을교육 박람회나 혁신교육에 관한 토론회 등을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김포와 같이 같은 시기에 혁신교육제구를 도입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일정 정도 순조로운 원년을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교육자원의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는 부분,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체험학습처의 안정과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아주 다양한 지적이 평가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대두된 문제점은 마을교육자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선점을 함께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마 내년 혁신교육지원센터의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만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시가 주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 사고입니다. 그 어느 기관이 어떤 걸 주도하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적 콘텐츠와 아이들 중심의 사고에 기반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양질의 콘텐츠를 어떻게 내느냐. 예.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주도하는 문제는 저는 정말 아니다. 이건 탈피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할 때 지역사회와 학교가 그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거, 이 대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보여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학교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학교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혁신교육이나 마을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걸 탈피해서 하자는 게 또 다른 출발점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 그 교육을 수행하는 그 일부 교육 공동체 중에는 이제 교육적이고 지속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 사업을 그 활용하는 쪽으로 좀 접근하는 건 대단히 아쉽다. 이걸 교육청이 수용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래뱃길에서 아이들이 배를 타는 사업을 혁신교육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죠. 이건 교육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것들은 기관 간의 갈등이라보다도 교육적 내용, 교육적 방향에 대한 서로 건강한 어떤 긴장관계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 바로 이곳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관리 부실로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겉모습이 이런데 과연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은 미쓰비시 줄사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미쓰비시 줄사택 내부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낡아서 지금 곰팡이도 지붕의 천정이 곰팡이도 쓸어서 지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수도 시설로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많이 개보수를 거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많이 낡아서 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예. 네, 여기도 지금 많이 낡아서 이렇게 지금 벽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나무, 천장이 나무 구조물로 해서 쭉 일자로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옆집과 하나로 이제 이어져 있는 줄사택, 말 그대로 미쓰비시 줄사택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쪽 벽면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진흙과 볏짚을 섞어서 만든 그런 모습인데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낡아서 좀 볼품먹긴 하겠지만 그 당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쪽도 보시면 많이 덧대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오래된 신문들을 덧대서 이 벽지를 붙인 그런 흔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줄사택으로 활용됐던 부지라고 하고요. 이 안쪽은 그 이후에 어떤 개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새로 증축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쓰비시 줄사택 공용 화장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쓰비시 줄사택 그 한계동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함께 이용했던 공용 화장실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낡았죠.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옛날 미쓰비시 일제강점기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지금 또 장소를 좀 옮겼는데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 바로 철모와 탄피입니다. 이곳 지금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 일부분이 지금 현재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철거 과정에서 바닥에 묻혀 있던 것들이 지금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미쓰비시 그 줄사택, 그 미쓰비시와 그 부평 조병창에서 근무하는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 조병창에서 만들던 곳이 바로 군수 물품이었습니다. 전쟁에 쓸 군수 물품이었는데 이 군수 물품 그곳에서 나온 물품들이 그 줄사택에 묻혀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미쓰비시 줄사택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전문가들은 일본이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는 현재, 이에 반박할 역사적 근거라며 미쓰비시 줄사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망가진 탓에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빨리 헐고 개발해야 한다고 맞붙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